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이꽃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성인기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혼인한 부부에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언해태산지변은 구사, 자식 구하여 낳을 방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학 입문에 일렀으되 사나이 정기가 찬 사람과 부인의 혈기가 막힌 이는 다 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임신이 남녀 모두 건강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남녀 각각 임신에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임신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맥과 신방, 험태산을 초기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의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이어서 태교가 시작됩니다. 언해태산지변은 부부가 동침하지 말 것, 태사를 피할 것 등과 같은 금기와 갖가지 금시 음식 및 일상적으로 조심할 것을 다수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합청소는 청란결의 시작이 태교입니다. 이어서 태종장리법에서 일상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음식 금기와 약물 금기를 소개합니다. 또한 태살 금기를 살펴보면 달에 태살이 있는 곳, 날에 태살이 있는 곳, 방 안에 날로 노는 귀신이 있는 곳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산부가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워낙 많아서 이걸 모두 지키면서 10달을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태교신기는 좀 다릅니다. 태교신기는 임산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가 태교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기나 태살보다는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라고 주장하며 미신이나 사술에 헌역되지 말라고 주의합니다. 태교신기는 뛰어난 성리학자인 사주당 이씨가 자신의 성리학적 사유를 여성 영역인 태교를 통하여 풀어낸 글입니다.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를 품격 있는 학문으로 지었고 아들 유희가 집안 여성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다시금 한글로 풀어서 냈습니다. 임신은 임산부에게 많은 건강상의 부담이 됩니다.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등은 오늘날에도 어렵고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조심해도 태아의 자연유산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자연유산은 꽤 잘 알려져 있었으며 여러 의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처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대부가에서 혼인한 여성의 절반이 50세 이전에 사망했고 평균 수명은 45.3세로 58.1세였던 남성 배우자보다 무려 13년이나 짧았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출산과 그 후유증인데요. 사망 원인 2위인 감염병이 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중인이나 천민 여성의 출산 관련 사망은 분명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중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출산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고 출산 과정이나 출산 후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도 열악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출산은 대개 주변 여성들끼리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친지, 식솔, 이웃 중에서 본인이 직접 출산을 해봤거나 주변의 출산을 지켜본 경험이 많은 나이 들고 믿을 만한 여성이 주로 출산을 도왔던 것이죠. 이들은 출산이 편안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변을 조용히 시키고 순산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분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분만하도록 길 가는 사람의 집신, 쇠 길마 등의 물건에서부터 산삼, 여신단 등의 약재까지 동원했죠. 예를 들어 임은권의 처 김돈이가 1518년 21살의 나이로 아들을 낳을 때 친정 어머니와 여종 석금이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 전해에 첫 아이를 임신 8개월 만에 잃고 난 후였으므로 여러모로 조심스러웠을 텐데요. 하지만 의원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며느리가 분만할 때, 그리고 여종 옥준이 출산할 때는 여종 돌금과 함께 직접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때 여종 돌금이 갓난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싸매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여성들이 위기인 출산에 있어서 무사히 분만하도록 힘을 합했을 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은 정상분만뿐 아니라 난산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돈희는 사비 옥춘이 심한 난산을 겪을 때 몸종 돌금과 산도 안으로 손을 넣어 태아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 태반을 배출하도록 하는 등 물리적으로 적극적인 방법도 동원했죠. 경험 많은 여성들끼리도 해결되지 않는 난산의 경우에는 의원이나 산파를 불러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은 직접 분만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았고 주로 약을 써서 정상 분만과 태반 배출을 유도했습니다. 때로는 태아의 체위 변경을 유도하도록 직접 지시하기도 했죠. 실제 조선시대 산파의 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파의 실제 사례는 역시 만필에 나오는데 수법, 즉 손을 사용하여 분만과 태반 배출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었던 이수기가 남긴 산파의 사례는 둘 다 실패한 경우, 즉 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수기가 남긴 사례처럼 산파가 분만에 개입해서 모두 실패했다면 산파라는 직업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의원이었던 이수기가 산파의 실패 사례만 언급한 것은 분만을 둘러싸고 의원과 산파는 경쟁적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순산이건 난산이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출산이 끝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죠. 가장 위험한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감염이었습니다. 산후수혈은 멈추지 않는 경우 불과 몇 시간 안에 산모가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태아를 둘러싼 태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이에 자궁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여 출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산후 태반 배출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언해태산지표 등의 의서에는 태반이 배출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복용약과 바르는 약에서부터 산모의 옷을 우물 위에 덮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죠. 빙어각 이씨는 규합청서에서 포위불하, 즉 태반이 나오지 않을 때 경험신방으로 성씨가 다른 세 집에서 각각 계란, 물, 소금을 얻은 뒤 이를 먹이고 토하게 하면 태가 직하해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사에서 산후출혈에 대한 대처가 나와 있습니다. 산도를 통한 감염은 하혈보다는 늦게 나타나지만 수일에서 수개월간 산모를 고통받게 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발열 증상에 대한 다양한 복용약 등이 다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선염을 비롯하여 산후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복용약을 비롯한 다양한 대처법이 존재했죠. 출산 직후가 위험한 것은 산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생아에게도 기형을 비롯한 선천적 이상, 난산으로 야기된 저산소증 등의 문제,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에서는 출산에 관한 부분에서 신생아 관리 내용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언해태산지표에서는 아기 갓나와 기운이 그치고자 하고 울지 못함, 아기 갓나서 낯이 푸르고 몸이 차고 입을 다물고 있음, 아기 갓나서 적재 죽는이 등 신생아 위기 상황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규합청서에서 신생아 관리를 다룬 내용입니다. 빙하의 이씨는 어린애 갓 낳아서 3주를 곧 베지 말고 등 신생아 탯줄 관리와 구황 관리법을 제시하고 난산하여 즉시 울지 못하고 낯빛이 파랗게 질리고 산 기색이 없으면 호들갑 떨지 말고 라며 신생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기술했습니다. 마치 경험 많은 어른이 차분하고도 신속하게 주변을 다독이며 총지휘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탯줄 갓 떨어졌을 때 사나이인즉 더욱 오줌이 차오르기 쉬우니라며 구체적인 탯줄 관리법, 태독 없애는 법, 그리고 벽사하는 법 등을 의서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갓난아기의 선천성 기형 중에는 항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언해태산지표에서는 빨리 금비녀나 웃비녀 끝이나 가지고 바로 구멍이 있을 때를 보아 찔러 뚫고 그 구멍에 수압원을 비벼서 넣어라. 혹 종이 심지를 기름 묻혀 꽂아두어 다시는 합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비녀를 이용한 외과적 처치로 막힌 항문을 뚫도록 하고 다시 막히는 합병증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일러준 것이죠.
한의학이 내과적 접근 위주라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에 원가를 제외하고는 대개 아이는 어머니가 직접 길렀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유모를 두기도 했지만 어머니 대신 젖을 먹이기보다는 부족한 젖을 먹이거나 육아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 컸죠. 예를 들어 양반과 유모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손자며느리가 젖이 부족하여 아기가 약하다며 이황의 노비 한 명이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고 있으니 유모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그 노비를 보내면 노비의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며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후 이황의 중손주는 죽고 말았습니다. 육아는 1차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했지만 같이 사는 치띠와 식솔이 함께 아기를 키웠습니다. 출생 후 몇 년이 지나면 여아는 할머니와 남아는 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며 같이 자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문건이 손자 이수봉의 양육과 교육, 성장 과정을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양화록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육아에 관한 지식을 규합총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규합총서 청랑결에 육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일 앞부분인 태교에서는 아기에게 처음 젖먹일 때 아기 옷, 아기 기르는 10가지 중요한 법, 아기 뉘는 법, 사주에 따라 좋지 않은 시간 등에 관한 소아 사주 살성법, 아기 상 보는 노래 등 아기 기르기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문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 위주로 기술했습니다. 9급에서는 어린아이가 오래 못 걷거나 말 못할 때, 이가 일찍 빠지고 새로 이가 나 있지 않을 때, 머리나 눈썹에 털이 안 날 때, 개가 어린이 고추를 물었을 때, 그리고 두창, 황달, 태단 등 다양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방에서는 어린아이의 복학과 경기에 관해서 기술했습니다. 아기 기르는 10가지 중요한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등을 따뜻하게, 둘째, 배를 따뜻하게, 셋째, 발을 덮게, 넷째, 머리를 차게, 다섯째, 가슴을 서늘하게, 여섯째, 괴이한 것을 보지 않게, 일곱째, 비위를 늘 따뜻하게, 여덟째, 울음을 갓 그쳤을 때 젖먹지 않게, 아홉째, 경분, 주사 등 약을 함부로 쓰지 않게, 열째, 자주 목욕 감기지 않게 하기입니다. 이 10가지를 양아시벼라고 해서 노래처럼 외워서 육아의 원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백여가 이씨는 아기를 늘 머리에 외풍 들게 말고 또 두껍게 덮지 말고 자주 때때로 움직여 누운 것을 돌려 머리 모양이 기울거나 침꼬리 들고 두 귀가 접히지 않도록 특히 마음을 써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조심하고 신경 쓰며 돌보아도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크는 경우는 없으니 낳고 키우며 노심초사했던 어머니의 노고는 무엇보다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영우야 사망이 흔했던 시대라지만 애써 낳아 키우던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테지요. 그럼 지금까지 임신부터 육아까지 긴 과정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에서부터 산후 몸을 관리하고 아이를 기르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